저는 KC자의 자산운용의 정연대 수석이고요. 지금 이 회사에 오기 전에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자산운용 상품뿐 아니라 보험 상품이라든가 IRP라든가 이런 상품들을 전반적으로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상품에 가입할 때 어디가 나한테 더 적합하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 노후 자금을 어디다 맡길 것인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문구고요. 저희가 이 펀드를 소개하거나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후 자금을 어디에 넣어야 되냐.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연금저축 펀드에 넣는 게 좋으냐, 보험에 넣는 게 좋으냐, IRP에다 넣는 게 좋으냐. 요새 IS라는 게 뜬다는데 그거에 넣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연금저축, IRP, IS 세 가지가 저희가 노후 준비하면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하는 상품들인데 요것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게 이제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 관련된 내용도 조금 설명을 드려서 기본 지식을 좀 일단 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지고 저희 회사 고객님들이 많이 가입하고 계신 게 연금저축인데요. 연금저축은 이제 세액공제라 그래서 나중에 낼 세금에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그런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데 이게 600만 원, 납입금액 기준으로 6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해준다. 600만 원 넣으시게 되면은 넣은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13.2%에서 16.5%까지 이제 환급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연금저축 계좌라고 할 수가 있고,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과 IRP 합쳐가지고 연에 9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금저축하고 IRP 같은 경우에는 연간 납입 한도는 이제 1,8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세액공제를 올해 이제 1,800을 넣었다라고 가정하고 연금저축 IRP 합쳐가지고 900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제 900까지는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라는 거는 내가 낼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액 900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세 이연이라든가 이런 다른 형태의 세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여유자금이 있고 노후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께서는 먼저 1,800만 원을 채우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의 운용 가능 상품으로 본다 그러면은 연금저축 펀드라고 하는 게 있고 연금저축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로 운영이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영이 되니까 원금보장 상품은 없습니다. 원금보장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기대 수익이 주식처럼 주식형 펀드처럼 연금저축 펀드처럼 좀 이렇게 장기적인 수익률을 봤을 때는 시중금리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원금보장 상품도 있고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리츠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 한도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IRP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을 넘겨서 위험자산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고 좀 위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상품들을 선호하는데 IRP 같은 경우에는 30%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격 TDF라 그래가지고 TDF 상품 같은 경우는 주식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이제 분류해서 100%까지 채워낼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연금펀드 같은 경우는 실적 배당형이고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시율하고 최저보증 이율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RP 같은 경우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원금 보장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펀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률은 좀 다양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계좌의 수수료는
상품별로 이제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의 이제 보수가 이제 수수료로 발생을 하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품별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IRP 같은 경우는 추가로 운용관리 수수료가 하는 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좌를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IRP가 조금 더 수수료가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도 인출은 이제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제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IRP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하려고 그러면은 일정 요건에 이제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내가 주택 구매라든가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전액 해지 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16.5%의 이제 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연금저축 계좌가 이런 자금의 유동성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조건이라 그러면은 IRP보다는 이제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아까 운용과는 상품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중도 인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게 되면은 가급적이면 연금저축 계좌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보기 위해서 IRP를 추가로 가입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많이 가이드하는 게 이제 연금저축을 연 600만 원 먼저 넣으시고 그다음에 추가 불입금액이 있다면 이제 300만 원을 IRP에 넣으셔라.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 자금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900만 원까지 넣으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럼 ISA는 뭐냐? ISA는 세금 혜택 측면에서 보면은 이 ISA는 기본적으로 일반 계좌입니다. 이거는 뭐 은퇴를 위한 그런 계좌가 아니라 원래는 이 계좌 생긴 거는 일반 계좌고 일반 계좌의 일부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게 ISA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수익하고 손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통산을 해서 손익을 통산한 이후에 순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그 다음에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지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간 나입 한도는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가입하신 운용 가능한 상품은 예금, 적금, 펀드, ELS, ETF, 상장 주식도 중개형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운용 상품에 따라 다르고 수수료도 이제 상품별로 다른데 1임용인 경우에는 1임용 수수료가 또 추가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도 인출은 나입 한도 원금 내에서 한도 내에서 는 금액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다만 중도 인출한 경우에는 한도가 소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나입하는 금액에 일부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지는 않은데 ISA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3년 만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이제 전환한다 그러죠. 전환해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시점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3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가 좀 연금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께서는 연금저축의 IRP도 중요하지만 IS에다가 추가 납입을 해서 IS에다 넣은 금액을 3년이 지난 이후에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해서 연금 이제 자산을 더 늘려가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꼭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각각의 이제 수익률들, 이런 것들 저희가 그러면 수익률하고 수수료 같은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좀 비교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 가시면은 통합연금 포탈이라고 이제 검색하시면은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그 상품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금 쭉 나오잖아요. 금융기관의 이제 3분기 수익률, 24년의 수익률, 그리고 이제 연평균 수익률, 3년, 5년, 7년, 10년, 그 다음에 수수료율도 이제 3년, 5년, 7년, 10년을 이렇게 구분해서 수수료, 수익률들을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대략 어느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의 이제 비용을 받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입하신 상품들을 물론 이게 상품별로 좀 다르고 이제 통계적으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거랑은 딱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DC에 가입했다 이런 경우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IRP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객님들 많이 가입하고 계신 게 보험이잖아요. 이제 보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저축 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 연금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변액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비슷비슷한데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오늘 설명드릴게요.
들어서 내가 가입한 보험들은 또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거를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금보험하고 변액연금하고는 세금 제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납입 시점에 세금 혜택이 없고 수령할 때 10년 이상하고 뭐 월 납금액이 얼마 이하이고 일시 납금액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비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납입 시점에 이제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 시점에 세금이 없고 이제 세금 혜택이 없고 나중에 탈 때 연금을 탈 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산이 과세 자산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비과세 상품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익률은 이제 연금보험하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율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시율의 최저보증이율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 정도는 주겠다라고 하는 그 최저보증이율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요거는 개시된 이후에는 대부분 다 최저보증이율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운용 기간 중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다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개시가 되면은 보통은 이제 최저보증이율로 이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제 비과세가 있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고 변액연금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게 주식하고 채권 이런 데 투자하는 거니까 높은 수익을 기대할 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이게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납입 시점에 납입 금액에 대해서 10% 정도를 사업비로 제하고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운용 초기에 비용 부담이 좀 크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액연금의 경우도 이거 이외에 뭐 또 운용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 중에서 보험에서 많이 보고 있는 공시율과 최저보증률은 뭐냐? 공시율이라고 하는 거는 공시되는 일, 매달 공시하는 이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시중금리하고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높으면 얘도 같이 높아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최저보증률은 금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얼마 주겠다라고 하는 게 최저보증률이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가입 상품의 최저보증률이 5%다. 이러면은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품은 제가 본 바로는 거의 없다. 그래서 최저보증률은 최근에 트렌드가 어떠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S생명의 인터넷 연금저축 보험인데 최저보증률은 10년 이내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에는 0.5 이렇게 되어 있고요. S화재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는 이제 0.15인데 10년 초과 시에는 0.25입니다. 0.25, 1.25에서 0.25. 그러니까 보통 연금이라는 게 가입하고 나면 10년 이후에 연금을 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최저보증은 굉장히 낮게 지금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저보증률을 우리가 알아야지 내가 몇 프로짜리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보증률을 찾아보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보증률은 이런 홈페이지,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면은 보험회사 하는 공시실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실에 가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펀드명 검색하면 이렇게 사업 방법서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 사업 방법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운용자산 수익률 표시가 있고 공시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최저보증이율을 알 수가 있는데 앞에 5년 이하 연단위 복리 1.5까지만 읽으시면 안 되고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이걸 앞에만 읽어보시고 1.5면 그래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연단위 복리 0.2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넘어가게 되면은 최저보증률이 0.25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저보증률하고 이제 공시율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시율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상품의 적용이율이라고 하는 그 메뉴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가입한 상품의 연금저축의 공시율이 몇 프로냐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2년에 그때는 금리가 괜찮았죠. 그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시율 이 정도 나와 있고 23년도에는 이게 비슷했죠. 그 다음에 24년도부터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그때 보면은 이제 1.85, 1.75 이렇게 됐고 25년도에도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금리는 요지부동인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시율의 추이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시중금리를 이제 보통 국고채 3년 또는 회사채 3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파란색 선이 시중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 공시율은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올라가도 들어오르고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고 또는 좀 덜 내려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율이 시중금리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그 약간 이제 이게 평탄화가 많이 되어 있다, 스테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요 시기에 볼까요? 요 시기에는 지금 23년도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요 시기에도 공시율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걸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험을 이제 저희가 분석할 때 많이 보는 게 이제 사업비라는 걸 보셔야 되고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비용은 이제 보통 우리가 보험료를 내면은 거기서 순보험료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보장을 하거나 저축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게 신계약비, 유지비, 수급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그 비용, 이게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계약비는 설계사에게 나가는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유지비는 이제 회사가 가져가는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금비는 요새는 보통 이제 수금을 옛날에는 설계사님들이 하셨는데 지금은 다 자동이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금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용을 대략 보면은, 사업비를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거 계약 체결 비용, 아까 위에서 보셨던, 신계약비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대략 한 5.6% 정도 되고, 유지관리 비용이 이제 한 4.9% 정도. 그러니까 회사가 가져가는 게 한 5%, 설계사분이 가져가는 게 이제 한 5.6%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의 사례고, 다른 보험 같은 경우는 좀 더 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변액보험은 이제 큰 차이가 뭐냐면, 납입한 금액에서 이제 차감한 금액이 이제 운용이 된다라는 게, 그 기존의 이제 일반 보험, 공시율과 다른 그런 형태고요. 운용이 되는 펀드는 주식형, 채권, 혼합형 이런 걸로 보통 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펀드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앞에서 이제 차감하고 있는 거, 사업비를 띄고서 이제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변액연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제 판매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수수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다른 수수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업비 나가고 그다음에 보증비용이 나가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연금을 가입해서 그 변액연금에 가입을 해서 변액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금 보장해 줄게라고 하는 게 이제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따른 보증 비용이 1년에 0.8에서 1% 정도가 든다. 이게 이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른 옵션들이 가동이 돼서 강제로 의무적으로 채권형 비중을 높여라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떤 약관인데, 지금 이제 그 보증을, 아까 최저적립금 보증을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비용도 늘어나지만 채권 편입 비중을 1종의 경우 70%, 2종은 50%. 그래서 채권의 최소 편입 비중이라고 한다. 이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채권 비중을 50에서 70%까지 늘리도록 그런 구조로 이제 이 펀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채권형 펀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수익률이 주식처럼 공격적으로 운영이 되기가 어렵다. 이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보험은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보험은 여러 가지 종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게 연금저축보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이 가입하는 게 변액보험들도 엄청 많이 가입을 하세요. 근데 지금 비용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운영되는 기대 수익률이 중요한데, 연금보험이나 이제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시율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중금리를 좀 따라간다. 좀 늦춰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변액연금은 주식형이나 채권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중 금리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런 최저적립금 보증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수수료가 거의 1% 가까운 수수료를 추가로 내면서 채권형으로 전환이 되어버리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주식형에서 기대할 수 있는 높은 기대 수익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보험회사는 그런 최저적립금 보증 옵션이 없는 그런 보험들도 있습니다. 그런 보험을 저는 오히려 가입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략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럼 사례별로 나한테 맞는 어떤 상품은 어떤 거 있느냐, 금융기관은 어디가 맞느냐, 요거를 좀 사례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만든 사례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데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근로소득자인 A씨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받고 싶은데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이게 질문입니다. 이럴 때 답변은 뭐냐면은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은 연금저축만 가입해서는 안 되고 IRP까지 추가로 가입해야 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한도가 이제 600만 원으로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최대 한도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득 기준으로 이제 근로소득자는 5,500, 종합소득 과세자는 4,500 이하이신 경우에는 공제율이 16.5%까지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900까지 하시게 되면은 최대 150만 원 가량의 환급이 가능하다. 지금 연말정산 한창 막 진행하고 있잖아요. 세액공제 우리 연금저축 가입하셨던 분들은 따뜻한 2월 급여를 이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IRP를 가입을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그러면은 IRP도 잘 골라서 하셔야 돼요. IRP는 기본적으로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직을 하게 되면은 IRP 계좌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퇴직금을 IRP 통장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IRP 통장을 하나만 운영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시는 그런 생각이십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 해지라는 게 안 되고 중도의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 깨셔야 돼요. 다 깨셔야 되는데 내가 한 곳에 몰아놓으면은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 C라는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한 계좌 넣어서 뭐 1억 5천을 만들어 놨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중간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만 필요한데 전액을 다 깨서 세금 혜택을 다 포기하셔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여러 개 계좌를 만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직할 때 만들었던 계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두 번째 IRP 계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IRP 계좌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운용관리수, 이건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계좌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운용관리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게 보험사나 은행이나 뭐 증권사들에서 이제 IRP 계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퇴직연금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사는 평균적으로 한 0.4% 연간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0.3, 증권사도 0.2 정도의 이제 비용을 받고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수수료가 적은 데를 찾아서 이제 활용하시는 게 좋고 시스템이 괜찮고 상품도 라인업이 잘 돼 있고 그런 데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증권사들 계좌들이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데 비대면으로 이제 증권 계좌를 개설하시면서 IRP 계좌를 트시게 되면 이름을 다이렉트 IRP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런 운영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 무료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물론 내가 좀 안정적이고
또 뭐 거래가 용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내가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고객 본인의 판단이시니까 상관이 없지만 뭐 그런 거 크게 뭐 편차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증권사에 다이렉트 IRP를 개설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사회초년생인 B씨가 향후에 은퇴 시점까지 투자 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인데 IRP하고 영구저축 중에서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사례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이분은 이제 기간이 길잖아요. 지금 사회초년생이니까 30대 초반이나 뭐 20대 후반 이렇게 되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주식형에 들어가 있고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요새 분위기 보면 가능성 있죠. 네, IRP는 지금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70%까지만 그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30%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연금저축에 가입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IRP의 계좌를 튼다 하더라도 분산 투자로 위험을 낮춘 적격 TDF, 저희 회사 상품이 이제 TDF가 적격 TDF입니다. 이런 상품들로 포트폴리오 짜시게 되면은 위험자산, 거의 위험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TDF를 이용하면 100%까지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위험자산이라고 하니까 위험한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적 배당 상품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IRP에서 연금저축, IRP에서 TDF 상품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TDF가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TDF 2030 그러면 2030년에 은퇴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는 펀드고요. TDF 2050 그러면 TDF 2050년에 은퇴하실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TDF 2030보다는 2050이 주식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높은 주식 비중을 선호한다. 그러신 경우에는 TDF 2050이나 2060 같은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난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TDF 2030, 2045 뭐 이런 것들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은 그런 어떤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100%까지 그러니까 실적 배당형을 100%까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퇴까지 시점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연금저축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그 IRP 계좌를 운영하시더라도 거기에서 TDF의 숫자 높은 걸로 운영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CC님께서는 이제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향후에 경제 상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또는 향후에 애가 결혼을 한다고 결혼 자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경제 사정에 따라서 가입한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어떤 형태의 상품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올리셨어요. 그래서 IRP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이런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일부 인출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전액 해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RP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통장을 하나에 몰지 마시고 여러 개 통장으로 나눠서 여러 개 IRP를 개설하시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조금 더 자금 유동성에 있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 중간에 필요한 금액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시적으로 좀 돈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IRP보다는 연금저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저축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 보험이 있잖아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중도해지 같은 것들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채워넣어야 되고 뭐 이런 채워넣을 수 없는 그런 구조죠. 보통 이제 실효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납입을 안 하면은 뭐 일단 효력이 정지되고 실효되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해지가 되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의 기본적인 규약입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도 인출이 어렵다. 다만 이제 뭐 약관 대출이라 그래가지고 보험 상품을 이제 담보를 해가지고 보험 이제 대출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 대출 금리가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상품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필요한 만큼 이제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실 때, 예를 들면은 내가 그 해에 1,800을 넣었어. 그리고 세액공제는 900을 받았어. 그런 경우에는 1,800에서 세액공제 받은 900을 제한 나머지 900은 전혀 세금 부담 없이 이제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900이 굴러가서 이제 수익이 났어. 그런 경우에는 수익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수익금을 제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그러니까 중도에 이제 인출하더라도 과세가 전혀 없으니까 이런 분들 활용하셔서 미리미리 좀 충분하게 넣어 놓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찾을 때도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사례는 IRP에 가입 중인 D씨가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타사 IRP 또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전이 되면 또 얼마가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있으시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IRP는 IRP끼리,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끼리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 IRP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제 이전이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55세가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이 경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IRP하고 연금저축 간에 이렇게 크로스로 이제 이전을 하려면 55세가 넘고 그 다음에 5년이 경과된 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제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가입한 IRP에 이연퇴직 소득, 그러니까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령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문제 없이 바로 이제 55세만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바로 이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55세가 돼서 퇴직금을 수령하잖아요. 그럼 퇴직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IRP 계좌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이거를 연금저축 계좌로 옮겨서 필요한 만큼 부분 인출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깨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분 인출, IRP를 연금저축으로 옮겨서 일부는 부분 인출하고 일부는 계속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다. 이게 제도입니다. 그래서 55세 넘고 퇴직금이 포함된 계좌는 즉시 그 퇴직금 수령 즉시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옛날에는 뭐 이전하려는 것도 찾아가야 되고 이전 넘기는 것도 찾아가고 받는 것도 찾아가고 이렇게 복잡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전을 하고 싶으면은 그 이전하고 싶은 그 금융기관, 예를 들면 S생명에 있는 연금저축 보험을 KCGI로 이전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KCGI에다 계좌 만들고 지금 만들어 계시잖아요. 거기서 계약 이전 신청하시게 되면은 바로 넘어옵니다. 전화 서로 양쪽에서 확인 전화 오게 되고 확인할 때 이전하는 거 맞다라는 확인만 해주시면은 보통 일주일 이내에 이제 자금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험을 펀드로 이제 운영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종합해서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계좌를 선택할 때 내가 보험이 좋아, 연금이 아니면 펀드가 좋아, 아니면은 뭐 IRP가 좋아, IS가 좋아 이런 거를
결정하실 때 일단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냐 이걸 먼저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투자 성향 그 다음에 본인의 나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길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내가 뭐 이제 내년에 내가 바로 이제 연금을 개시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너무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이제 연금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원리금 보장이 되는 뭐 그런 상품들을 가입하시는 것도 본인의 투자 상황에 맞다.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 상황이고 그 다음 나이인데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 상황이 공격적이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투자 상황이 좀 공격적이고 나이가 어리다. 보통 제가 보기에는 연금 개시 시점이 10년 이상 남은 경우 보통 우리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은 국민연금이랑 함께 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개시 시점 65세 평균 65세니까 10년 정도 남았다 그러면은 이제 55세가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54, 53, 52, 51 이런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55세가 넘었다 그런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60세가 넘었다 그런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좀 있으면 60인데 지금 저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참고로 그리고 수익률도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준비하는 거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정하는 게 좋아요. 최근에 저희가 설문조사한 것도 그렇고 외부에서 이제 설문조사한 것도 그렇고 보면은 대략 한 400만 원 정도가 이제 적절한 이제 부부 기준으로 연금 수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마 인플레이션이 또 있을 거니까 조금 높여서 목표를 이제 46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액이 이제 연 2% 금리 물가 상승률이 있다 가정하면은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이게 한 590만 원 될 거고요. 400만 원이 590 정도가 될 거고 30년 후에는 한 이게 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도 고려해서 목표 금액을 설정하셔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국민연금이 두 분이 합치면은 뭐 일반적으로는 제가 요새 젊으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좀 지금 연금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보다 금액이 훨씬 적고요. 이게 88년도부터인가 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이 됐고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대략 200만 원 개인 기준으로 한 180, 170 받고 부부 기준으로 한 200 이상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 정도를 보통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 한 2억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연금으로 따지면 한 66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족 자금이 한 200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200을 만드는데 향후에 주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200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모아야 되냐. 이걸 역산을 해보면은 대략 4%를 적용하면 4%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얼마를 인출해야 가장 적절하게 인출하느냐를 보는 지표고요. 보통 4%를 적용하는데 이걸 적용해서 보면 한 6억 정도가 있으면은 6억의 4% 1년에 2,400이 이제 수령이 되고 나누기 12 하면 월에 200이 됩니다. 그래서 6억 정도를 200이 부족하다. 그러면 6억 정도를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억을 만들려 그러면은 30대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에 한 8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40대는 20년 동안에 한 150 정도, 50대는 10년에 한 월에 400씩 이렇게 넣어야 6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6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고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이건 내가 좀 세세하게 알고 싶다. 그런 경우는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연금계산기, KCGI 연금계산기라고 쳐보시면 나오는데 그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이제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으냐, 이제 보험이 좋냐, 뭐 손보가 좋냐, 아니면 펀드가 좋냐, 이렇게 최근에 통계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가입을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도 바꾸셔야 되는데 퇴직연금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대략 401k 안에 주식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게 40
40대가 요 파란 선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파란 선 60대, 60에서 64세가 지금 주식 비중 60%입니다. 그 다음에 40대에서 40대 초반이 지금 주식 비중이 현재 84%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2008년에는 이 비중이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고, 이거에 따른 이제 어떤 그 신뢰,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같은 것도 우리로 치면은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있듯이 미국에서는 이제 그 주식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저희는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적어도 디스카운트는 해서 될 거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지금처럼 퇴직연금이 5%거든요. 5%로 운영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지금 적어도 뭐 50% 가까이는 돼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금 퇴직연금의 거의 대부분을 주식형 펀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DF로 30% 정도를 채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생활의 변화인 것 같아요.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커피 한 잔 줄이면은 이게 연금으로 따지면은 20년 넣었다. 그러면 이게 30만 원짜리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험료, 우리가 매달 보험료 한 달에 50만 원씩 내잖아요. 그거를 절반만 아껴도, 100만 원씩 내잖아요. 절반만 아껴도, 그건 진짜 90만 원짜리 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아끼시는 분들 최대한 아끼고 이거를 투자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그 DBDC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운영하시면 되고, 주식형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에 퇴직하시게 되면 IRP 계좌로 이제 이걸 이전하시게 되죠. 그때 IRP 계좌는 여러 개로 운영해라. 하나로 몰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적연금의 준비를 해서 연금저축 펀드를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본인의 투자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보험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펀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IRP로 있는 통장으로 이제 퇴직금이 들어올 거고, 이걸 연금저축으로 이제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제 옮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티다가 65세 전후에 연금을 개시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이걸 크레바스라고 하잖아요. 은퇴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쓸 돈을 내가 일부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작은 일, 한 달에 100에서 한 300만 원 언더의 그런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거를 퇴직하기 5년 전부터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퇴 준비가 상당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있다. 그런 경우에 ISA 계좌에 넣었다가 3년이 되면은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셔라. 그렇게 되고요. 그래도 돈이 납니다. 그러면 일반 펀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지급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주식형, 나이 들어서는 채권형, 이렇게 좀 전환을 해가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자료는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최선을 다해서 계좌도 운영하고 펀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